둘째 시간에는 교재 114페이지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외상 후성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후성 스트레스 장애는 약자로 PTSD라고 합니다.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해가지고 post 그러면 이제 뭐뭐 후에 이런 뜻이에요. after. 그다음에 이제 traumatic 그러면 이제 트라우마. 우리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외상이라고 그럽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바깥에 상처를 입는 것을 외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적인 상처를 이렇게 비유해서 외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트라우마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디스오더,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럽니다. 자, 이 교재를 좀 읽어보면 지진, 홍수 같은 자연재해, 열차사고, 항공기사고, 심각한 교통사고, 건물이 무너지거나 세월호처럼 배가 침몰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혹은 고문 테러를 당했거나 폭력적인 죽음을 목격한 사람, 그런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하루아침에 실직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 갑자기 주변 가족이 연달아 죽었을 때, 집이 불타 없어지거나 깡패한테 몰매를 맞고 폭행, 강간을 당했을 때, 전투 중의 충격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을 때, 급성 또는 만성으로 정신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PTSD, 외상후성 스트레스 장애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예전 60년대, 70년대에 베트남전이 있었죠. 미국이 이제 베트남에 개입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때 돌아온 이 군인들로부터 많이 이제 관찰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있었겠지만 정신의학이 발달하면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돌아와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고통스럽고 꿈에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렇게 그 당시 충격받았던 사건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행동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제 외상후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것을 당하고 난 뒤에 그것이 영화가 돌아가듯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 그러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흐릿해지고 잊혀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뇌에서 저장되는 공간도 다릅니다. 뇌 과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 충격적인 것을 저장하는 기억 공간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고스란히 남아 있다가 특정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기억이 고스란히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만성화돼 버리면 삶 자체가 굉장히 황폐화됩니다. 거기에 늘 시달리고 잠을 못 자고 이제 생활 속에서 그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쟁의 스트레스도 엄청난데 그 전쟁 때 받았던 스트레스가 생활 속에서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봐요. 뭐 엄청난 고통이죠. 자, 교재 115페이지 보면 급성일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 또는 몇 분 안에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주변의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다가 주의 자극을 피하고 이제 위축되거나 반대로 안절부절 못하고 부산을 떨거나 우울, 불안, 분노, 절망이 번갈아 나타난다. 맥박이 빨리 뛰고 땀이 나고 화끈거리는 그런 공황불안적인 그 증상도 나타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2, 3일 내에 증상이 이제 현저히 가라앉는다 그럽니다. 만성일 경우, 삶 속에서 늘 되풀이되는 그런 만성일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직후에는 모르다가 몇 주 혹은 몇 달 지나가 뒤에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급성 반응처럼 멍한 상태,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좋고 싫은 반응이 없는 그런 멍한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상처를 생각나게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 뭐 차 사고 당해가지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왔을 경우에는 뭐 엔진 소리, 경적 소리 뭐 이런 걸 들으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피하게 되고 과거의 그 상처가 다시 이제 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놀라서 깬다든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려서 예전에 백화점이 무너진 그런 붕괴 때도 이 외상후성 스트레스 장애가 많이 나타났고 최근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뉴스에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인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 이 외상후성 스트레스 장애 또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는 아마도 언론에서 자꾸 이제 보수 언론에서 또 보수 정치인들이 아직도 그런 이야기 하느냐고, 아직도 그 세월호 이야기 울고 먹느냐고 그런 이제 그 기사라든지 내용을 보면 쉽게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 뭐 아직 극복 못하고 저걸 저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생각돼가지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이유는 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아 교사로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나가면 아이들한테 지식으로 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마음, 교육자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외상후성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상처는 사실은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분들이 단순히 어떤 뭐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회가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보수적인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해버리면 상처가 더 나죠.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자꾸 이야기하고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분명히 사건의 진행 과정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지. 아니 안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마음 안에 끌어오르면 다른 데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베의 무식한 일베 멤버들이 세월호 가족들 단식할 때 옆에 가서 폭식 투쟁했죠. 정말 그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고 잔인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세월호 생존 학생들 중에서는 한 26% 정도가 10명 중에 3명 정도가 2년 동안 이 외상후성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진도에 있는 그 주민들 자원봉사를 했던 분들 중에서도 10명 중에 2명이 이 외상후성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교재를 보면 최근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의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을 돕기 위해 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스트레스 장애는 수년에 걸친 만성경과와 지속적인 인격의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본래 신경증이 있었거나 성격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적절한 보살핌으로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과 따뜻한 관심이 제일 치료의 관건이에요. 세월호 가족들, 유가족들은 이제 그것을 사실을 원하는 거죠. 만약에 주변 환자의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제 이런 환자가 있다 그러면 도와주는 방법은
그 애들이 100번을 이야기하더라도 100번을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들어줄 힘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겠죠. 예. 나도 비슷한 문제를 앓고 있거나 그러면 뭐 들어주기 힘들겠지만 들어주고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이야기 또 하나 이제 그만할 때도 안 됐나? 잊어버려라. 그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나?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들이 상처를 더 받을 뿐만 아니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의지마저도 꺾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있다 그러면 혹시라도 누군가 가족 중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이렇게 두루뭉실 둥글둥글 이제 예전 좀 견딜 만큼 원만해질 때까지 들어주고 고통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 이야기 그런 부분들도 사회가 같이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사회가 돼야만이 이제 또 이제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거지. 보수 언론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세월호 울고 먹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제 뭐 자해를 시도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정말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16페이지 중간에 좀 밑에 보면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나 외상 후성 스트레스 장애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의 희생자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117페이지 위에 보세요. 최근 개발된 특정 항우울제가 외상 후성 스트레스 장애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것이 알려져 이 장애의 신경 생리적인 기전을 설명하는 단서가 되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여기는 설명하고 나머지는 교재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공포증. 예. 앞에서 봤던 이제 불안증, 공황장애만큼이나 사람들이 흔하게 갖고 있는 아주 많은 그런 이들이 겪고 있는 증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엄살 떠는 것처럼 보이고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보이지만 뭐 공포를 실제로 겪는 사람한테는 심각한 문제지요. 불안, 공포, 공황 늘 묶여서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 공포, 공황. 공포증 또는 공포장애는 그 중에서 1차적으로 두드러지게 어떤 대상이나 조건 아래서 심한 공포를 느끼는 병이다. 이제 쉽게 말해서 불안은요,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요. 막연해요. 막연한 걱정, 불안함 이런 건데 공포증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어떤 강한 불안이에요. 특정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황은 불안 중에서 태풍처럼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강도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공황장애라 그랬죠. 이제 여기 교재를 보면 심한 공포는 불안과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손에 진땀이 나고 입에 침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지는 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대체로 정신건강의학에서는 불안은 대상이 없는 막연한 근심, 걱정, 그래서 떠도는 불안이라 하고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불안과 무서움증을 공포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황이란 심한 불안 발작을 말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죠, 그죠? 어느 정도. 자, 이제 공포성 불안 장애에는 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 특정공포증 이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공포성 불안 장애가 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이. 뒤에 이제 얘가 나오겠지만 공포증에는 굉장히 사람마다 느끼는 공포 대상이 이제 다양하게 있어요. 118페이지 밑에 보면 광장공포증, 이제 아고라포비아 그럽니다. 아고라포비아.
이제 공포증은 뒤에 다 포비아라는 말이 붙어요. 앞에 이제 아고라라는 말은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넓은 광장. 포비아 그러면 공포증. 뒤에 포비아만 붙이면 이제 다 공포증으로 이제 많은 단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포버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예. 전쟁의 신이고 공포의 신이에요. 공포를 일으키는 포버스. 거기에서 이름이 나왔어요. 자, 광장공포증은 본래 사람이 많은 넓은 장소에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공포증이라는 뜻으로 광장이라는 말을 썼지만 현재는 광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집을 떠나가지고 낯선 곳에서 내가 노출되는 그런 공포증을 이제 광장 공포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도심에 나가가지고 버스나 기차 안에서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백화점이라든지 상점에 가서 이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나가서 내가 이렇게 남들한테 노출돼서 오는 그런 공포증. 예. 거기에서 내가 보호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누군가가 공격할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들 것을 의미합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이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공포를 일으킬 만한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사람들에 대한 피해 망상 때문에 집에 틀어박혀서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으려는 조현병 환자와는 좀 다르다. 공포증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무서워하지만 조현병은 100% 믿어요. 남이 나를 해코지할 거다. 피해 망상이죠.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거나 해치려고 한다. 100% 확신해요. 근데 이제 공포증 환자들은 뭐 그렇게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막연하게 이제 그런 불안을 느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할 것 같은 느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또 자기가 알고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공포증. 이제 주로 이제 대인 관계에서 나오는 공포증이에요. 대인 관계에서 생기는 공포증. 이거는 이제 청소년층에 흔하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밥을 먹거나 말해야 될 때, 또 이제 대면해가지고 마주보고 밥 먹고 말해야 될 때, 또 이성과 만날 때, 가족을 떠나 사회와 가까이 접촉해야 될 때 이 공포감을 느낍니다.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얼굴이 붉어지거나 손이 떨리고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하는 등 불안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반응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공황 발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내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는 신부가 되는 과정을 밟는 그 신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모두들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20대 초반에. 근데 내가 그때 이런 조금 사회 공포증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그런 불안증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우리는 이제 기숙사이기 때문에 식사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같이 합니다. 근데 거기 앉으면 뭐 잘 아는 친구하고 이렇게 앉으면 마음이 편하지만 혹시 이제 뭐 마음에 안 드는 선배라든지 또 마음에 안 드는 후배라든지 또 말이 잘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걸리면 자리가 배치되면 굉장히 좀 불편하고 어색한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식사로 내려가는 게 조금은 좀 스트레스가 될 정도로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덜해지긴 했었지만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9페이지 밑에 보면 그 외에 특정 공포증들 이렇게 말합니다.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공포증 느끼는 거, 뭐 이제 고소공포, 이거는 아크로포비아라 그래요. 높은 데 대한 올라갔을 때 공포증 느끼는 거. 비행기, 에어로포비아라 그럽니다. 비행기에 대한 공포. 승강기나 전철 같은 이렇게 갇혀 있는 데서 느끼는 폐쇄 공포. 클러스트로포비아라 그러고 뾰족한 거 이렇게 느끼는 예리 공포. 못이라든지 아니면 날카로운 종이 있잖아요. 그죠? 종이 모서리. 그런 거 보고 공포를 느끼는. 그 외에 이제 뭐 이렇게 오염되는 것에 대한 오염 공포, 뭐 또 특정 동물에 대한 공포 이렇게 있는데 이 경우는 현대 사회에서 흔히 보는 증상은 아니다 그러지만 내 주변에 이제 후배들 중에서 이 동물에 대한 공포
흔히는 이제 개에 대한 공포도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 후배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은 뱀에 대한 공포가 엄청난 사람이 있습니다. 뱀에 대한 공포가. 남들 보면 이게 남자가 덩치 큰 남자가 나이 든 사람이 뭐 엄살 떠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뱀이 이렇게 있으면 등산을 가서 이렇게 뱀이 지나가면 얼어버려요. 꼼짝도 못합니다. 예. 그리고 한 번은 이제 학교 다닐 때 예전에 그 친구들이 이제 이 친구가 뱀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걸 알고 놀리려고 이렇게 장난감 뱀을, 고무뱀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던졌는데, 이 친구가 순간적으로 돌아버려가지고 그 뱀을 던진 사람을 얼굴을 주먹으로 쳐버릴 정도로, 예, 순간적으로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하는 행동이죠. 실제로 그렇게 느낍니다. 또 다른 후배 한 명은 또 새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새에 대한 공포. 사람마다 이렇게 느끼는 공포의 수준, 이렇게 대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 공포를 갖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예. 자, 119페이지 밑에 보면 검사에 이상이 없는데도 자기가 고치기 어려운 병이 아닌가 하는 공포는 특정 공포증이라기보다는 건강 염려증이고, 틀림없이 그런 병에 걸렸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으면 공포증이 아니고 망상장애이다. 또 괜찮은 코를 두고 자기의 코가 찌그러졌다고 두려워하는 등 신체 모양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공포증은 형태부전 공포증이라고 한다. 거기 밑에 보시면 공포증이 왜 생기는지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른 신경증적 장애와 마찬가지로 체질적 요인도 있고, 성격 발달상의 장애, 자라는 과정에서 받았던 어떤 상처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사회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사회적으로 대인 관계가 어려워하는 그런 성격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특히 삶의 양식과도 관계될 수 있다. 모든 노이로제 신경증은 현재 내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그랬죠. 중간 밑에 쯤에 보면 심층심리학에서는 증상의 뿌리는 무의식에 있다고 보고, 증상이 무의식의 요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여 증상을 분석해서 진정한 공포 대상이 무엇인지 가려내고자 하기도 하지만 모든 경우에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나는 여기에 아주 크게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봐서 그것이 맞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증상이 무의식의 요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증상은, 사람이 이렇게 내보이는 그런 신경증적인 증상은 상징적인 의미를 뒤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거기에 이제 새를 두려워하는 새 공포증이 있는 우리 후배 같은 경우에는 또 뱀을 두려워하는 그 공포증이 있다고 하는 그 후배 같은 경우 둘 다 굉장히 머리를 잘 굴리는 머리 위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뱀이라는 것은 굉장히 본능적인 동물이죠.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나 이렇게 고양이나 이런 동물보다도 훨씬 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뱀을 두려워하는 이 친구는 주로 머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정신세계, 본능의 세계, 자연의 질서, 이런 것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증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뱀을 보면 이제 본능적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상이 보여주는 거죠.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새로 표현되어 있는, 새라는 것은 날개를 달고 있잖아요, 그죠? 날개. 조금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어떤 대상을 상징해요. 뭐 천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존재들처럼 하늘과 가까운 하늘을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주로 머리가 발달되어 있고 머리를 주로 사용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 이렇게 영적인 영역, 영성적인 영역에 대한 어떤 이질감, 두려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에 대한 공포증으로 너가 이렇게 잘못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일종의 그런 겁니다. 고소공포증도 마찬가지예요. 고소공포증도 높은 데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단지 높은 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깊이, 높은 곳이라는 것은 이렇게 깊이하고도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기 속마음 깊은 곳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이제 고소공포증이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 공포증에 대한 걸 조금 더 하고 강박장애에 대해서 보고 또 이제 노이로제 치료를 어떻게 할 건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